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엔 멜경제입니다. 오늘 조간신문에 실려있는 사진과 만평을 먼저 보겠습니다. 정권마다 의료 규제 혁파, 이번엔 될까라고 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헬스케어 혁신 파크에서 열린 규제 혁신 정책 발표 행사를 마친데 관련돼 있는 기업들의 제품들 좀 살펴봤습니다. 특히 이 소아 당뇨 어머니의 사연을 들으면서 누구를 위한 규제냐라고 강한 규제 개혁의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이 총리, 대통령 전용기 타고 세계국 순방이라고 하는데 케냐와 탄자니아, 오만 등 3개국을 공식 방문한 이낙연 국무총리. 타고 가는 비행기가 대통령 전용기입니다. 차이가 있다면 이낙연 총리 왼쪽으로 있는 이 대통령 마크가 이렇게 천으로 가려져 있는 것뿐입니다. 자, 비행기도 대통령과 총리가 나눠 타네요. 김병준, 한병도와 어색한 만남, 한때는 같은 밥을 먹었던 한 식구, 이제는 약간은 어색해진 인사를 한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비판했던 김병준 비대위원장을 한병도 정무수석이 찾아가서 인사를 나눴습니다. 얘들아, 차에 갇히면 엉덩이로 경적을 힘껏 눌러야 돼 라고 하는데요. 최근 이 어른이 통학 차량에서 또다시 아이가 숨진 채 발견되면서 사회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이가 혼자 남아있을 때 저렇게 경적을 울리는 법, 부모들과 또 선생님들이 좀 가르쳐야 될 것 같습니다. 미 정계 침투한 러시아 스파이의 새끼라고 하는데요. 미국 수사당국이 간첩 혐의로 체포된 러시아 여성의 모습을 좀 공개를 했습니다. 이 여성이 미 정치권에 접근하려고 나이가 2배나 되는 남자와 동거도 하고 또 여러 남자와 성관계까지 가졌다라고 미 당국이 밝혔습니다. 현재 우리 수리온의 성능과 기량은 세계 최고라고 하는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의 얘기가 나와 있었죠. 그러나 사람 잡는 2단 공중분리 기술까지 탑재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한 프로펠러라고 하는데 방산비리다. 구원투수 김병준 비대위원장 골프 초청 행사에 갔던 것이 계속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1타 2피다라고 하는데요. 드루킹 특검이 김경수, 노회찬 전 의원을 집어 올리려고 합니다만은 어제 기각이 됐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실 분들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빈 더불어민주당 여성위 부위원장, 그리고 박종희 전 자유한국당 의원, 권성주 바른미래당 대변인, 신장식 정의당 사무총장이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이 경제 문제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규제 가운데서도 가장 시급히 혁파되어야 될 규제가 바로 의료 규제다라는 얘기들을 전문가들이 참 많이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혁신 성장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의료로 아마 택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의료 규제 혁파, 이번엔 될까라고 하는데 경기도 성남시 분당 서울대병원에서 이 행사가 있었습니다. 특히 이 행사에는 이 소아 당뇨를 앓고 있는 어머니의 이야기가 전해졌는데요. 의사의 진료를 돕고 환자 치료에 도움을 주기 위해 개발된 의료기기들이 규제벽에 가로막혀 활용되지 못한다면, 무엇보다 절실한 환자들이 사용할 수 없게 된다면 그보다 더 안타까운 일이 있을까? 누구를 위한 규제이고 무엇을 위한 규제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라고 반문했다고 합니다. 그 소아 당뇨 아이의 얘기는요, 다른 신문에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한 장 더 보겠습니다. 자, 소아당뇨 정소명 어머니의 사연이다라고 하는데요. 이 아이가 생후 36개월부터 이 소아당뇨에 걸렸는데, 소아당뇨에 걸리면 혈당 체크를 위해서 매번 바늘로 손가락을 찔러야 되죠. 아이가 너무 고통스러워하다 보니까 외국 사이트를 뒤져서 이렇게 바늘로 찌를 필요가 없는 연속 혈당 측정기를 찾았고, 이것을 수입해서 아이에게 적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갖고 있던 소프트웨어 기술을 통해 가지고 스마트폰에서 이 혈당을 실시간으로 체크할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까지 개발을 했습니다. 문제는 이 해외에서 수입한 이 기기가 수입 허가가 되지 않은 기기였기 때문에 규제 당국으로부터 무려 7차례나 조사를 받아야 됐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민 부위원장님, 도대체 이 규제라는 것이 누구를 위한 규제인가? 산업을 보호하고 또 소비자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규제인데, 이 사례에서 보듯이 이거는 정말 있을 수 없는 규제예요? 예, 맞습니다. 말씀하셨다시피 의료산업이라는 것이 의료산업을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들, 의학계나 병원이나 그리고 거기에 종사하고 있는 의사들을 물론이고, 그리고 의료기기나 예약품을 납품하는 유통업자, 그리고 무엇보다 이것들의 혜택을 받는
이제 국민들의 예. 건강이 구성이 되어 있는 거겠죠. 근데 문재인 대통령께서 과연 누구를 위한 규제냐 예. 하고 하는 지금 현재 시스템은 이제 수입 허가를 받은 적법한 의료기기만을 수입할 수 있게 하고 그것들을 유통시킬 수 있는 범위를 제한함으로써 예. 정말 불치병이라든지 아니면 굉장히 고통을 겪고 있는 그 환자들에게는 예. 적절한 이익을 주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근데 예. 이제 생명이 담보되는 것이다 보니까 이제 가족들은 마음이 조급할 수밖에 없어서 예. 정말 필사적으로 구했다고 하시잖아요. 그 부모님께서도.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게 허용, 후 규제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 물론 수입이 허가되지 않은 예. 부품이 무분별하게 들어와서 악용되는 사례는 막아야겠지만 그럼 그 부분을 정부가 철저하게 관리 감독하고 예. 그것들을 이익들을 환자들이 가질 수 예. 있게 함으로써 환자의 생명이나 이런 것들을 먼저 보호하자는 것이죠. 예. 의학계 또는 의료기기 업계에서는 기대 반, 또, 글쎄, 뭐, 달라질까 하는 그런 시각 반 정도가 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신제품을 개발한 뒤에 평가를 받는데 3년 이상 걸려 시장에 내다 팔고 싶어도 못 팔았다라고 하는데 이번 규제 혁파를 통해 가지고 좀 기대가 높아졌다라는 의견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비영리 법인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황우석 박사 사태로 인해서 침체되어 있는 줄기세포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분야에서 굉장히 우리나라는 규제 공화국이다라고 할 정도로 비판점이 많이 있습니다. 좀 달라질까요, 이번에? 규제는 과거 정부에서도 뭐 규제 전봇대라든가 뭐 손톱 및 가시라든가 해서 없애라고 얘기했지만 공무원들의 어떤 그 복지부동 예. 또 직역이기주의 때문에 실현이 안 됐죠. 근데 유독 의료계가 이제 그런 규제와 직역이기주의가 강하거든요. 과거에 우리가 의학 분업 사태에서 보듯이 의사 약사들이 몇 년을 두고 사활을 걸고 싸우지 않았습니까? 예. 지금도 보면은 의학계와 한의학계, 예. 또 의사와 약사, 또 원격 의료 진료 같은 큰 의료법인과 소형 병원 예. 이런 것들이 막 이제 싸움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것들이 과연 이제 당사자들에게 맡겨놓으니까 이런 사태가 생기는 거죠. 예. 전문가라든가 국민들이 국민을 위한 이 의료 규제에 예. 혁파를 한다면 그것이 이제 해결이 될 가능성이 좀 있다 보이고요. 지금도 보면은 이 소화제 같은 뭐 의사 처방이 예. 필요 없는 약들도 편의점에서 팔게 하는 문제도 여전히 이제 의료계에서 반대를 하기 때문에 실현이 안 되고 있는데 이것은 뭐 그렇게 규제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현 가능한 것부터 좀 빨리빨리 했으면 좋겠고 예. 이런 규제들이 의료기기 산업의 어떤 발전을 막는 그런 큰 요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이제 이 소득주도 성장에만 너무 매몰된 것 아니냐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좀 높은데 대통령의 첫 행보, 혁신 성장을 위한 또 규제 혁파를 위한 첫 행보에 기대가 좀 큰 것이 좀 사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얘기 좀 더 들어보겠습니다. 의사의 진료를 돕고 환자의 치료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개발된 의료기기들이 규제의 벽에 가로막혀 활용되지 못한다면 또 무엇보다 절실한 환자들이 사용할 수 없게 된다면 그보다 더 안타까운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도대체 누구를 위한 규제이고 무엇을 위한 규제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안전성이 확보되는 의료기기의 경우 보다 신속하게 시장에 진입하고 활용될 수 있도록 규제의 벽을 대폭 낮추고 시장 진입을 위한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네, 오늘 매일경제 사설은 문재인 대통령의 혁신 성장, 규제 혁파에 대해서 지지한다, 환영한다라는 이제 사설을 실었는데 중앙일보는 조금 색깔이 다릅니다. 혁신 성장이 왜 안 되는지 정말 모르는가라고 하는데 돌이켜보면 노무현 정부 때가 기업하기 참 좋았다. 첫째, 기업에 돈 달라고 손 벌리지 않았다. 둘째, 투자하겠다면 막힌 곳을 열심히 뚫어줬다. 고 구본무 LG그룹 회장이 했던 말이다. 비슷한 얘기를 하는 기업인이 적지 않다.
그런데 노무현 정신을 계승했다는 문재인 정부에서 기업하기 힘들다는 소리가 점점 커진다. 문재인 대통령은 혁신 성장이 왜 안 되는지 답답하다고 말한다. 뭔가가 잔뜩 꼬여 있다. 라고 얘기하는데 정말 이 혁신 성장이 왜 안 되는지 대통령은 모르는 걸까라는 제목의 칼럼이 좀 실려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운동권 출신 실세들은 타협 없는 개혁을 밀고 나간다. 관료와 기업의 스페이스에 말려들어 참여정부의 개혁이 실패했다는 판단에서다. 그 결과 우리 경제와 사회의 양극화가 심해지고 약자들이 더욱 살기 힘든 세상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뭔가 기획된 의도가 깔려있는 건 아닌지 우발적인 충성 경쟁인지 알 수는 없다. 물론 청와대는 의도된 기업 목적에는 있을 수 없다고 항변할 것이다. 하지만 당하는 쪽에서 그렇게 받아들이고 실제 국내에 투자할 의욕을 상실한다면 집권 세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 이유는요. 경제는 심리고 기업가 정신 죽이는 자책골이 속출하고 있는데 기업의 야수적 본능을 북돋아야 일자리가 많이 생긴다는 겁니다. 혁신 성장이 왜 안 되는지, 규제 혁파가 왜 안 되는지 관료들의 얘기만 듣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 정말 그 이유를 모르는가라고 이제 일갈하는 칼럼입니다. 어떻게 읽으셨어요, 권성주 대변인은? 앞에 있었던 그 의료 산업 분야에 대한 것부터 조금 같이 짚고 넘어가자면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의 어떤 출발점부터 시작되었던 소득주도 성장, 반대로 얘기해서 요새 세금주도 성장이라고까지 얘기를 하는 이쪽에서 계속 누가 그렇게 얘기해요? 일각에서 예. 이거는 거의 세금으로 모든 것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예. 최저임금을 올리는 거에 대해서 거기에 이제 사각지대가 생기니까 그건 또 세금으로 메꾸고 이게 결국 세금주도 성장이 아니냐 이런 비판까지 받고 있는 상황인 예. 것은 사실인 거고. 이제 그것을 이제 조금씩 이제 혁신주도 성장, 기업주도 성장 쪽으로 예. 가겠다라는 방향. 이거는 읽히는 대목이라 충분히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혁신주도 성장을 위해서는 당연히 규제 개혁이 돼야 되는 예. 것이고. 근데 앞서 저희 박종희 전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다시피 지금까지도 이런 의료산업에 있어서의 규제들이 계속해서 처음에 정권 초기에 나왔다가 이게 흐지부지 됐던 것들은 예. 정권에 있어서의 어떤 큰 이슈들의 매몰이 되어서 그 정권을 담당했던 수장들, 대통령들이 이쪽에 관심을 버렸기 때문에 이것들이 중간에 매몰돼 버리는 것들이 예. 지금까지 저희가 겪어왔던 것입니다. 그러려면 이번에는 그렇게 답습을 하지 않으려면 예. 이거를 정말 전담해서 혁신 규제할 수 있는 전담 기관을 둬서 대통령이 어떠한 일에 매몰되더라도 예. 계속해서 꾸준히 밀어나갈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좀 부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대통령이 모든 것들을 다 챙기지 않더라도 예. 이게 주도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실 이번에 이 어머니 고통받으신 어머니의 사례를 설명을 해주고 하는 거는 좋았으나 한 가지 좀 찜찜한 것은 이것도 이렇게 대통령에게 호소를 해야 뭔가를 해결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의 예. 이미지. 이 모든 것을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된다는 이미지가 연출이 된 것 같아서 그건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아닐까 예.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경제는 심리다. 예. 이 이야기 있었는데 그 뭐 당연한 이야기이고요. 얼마 전에 민주당의 홍영표 원내대표께서 삼성전자의 이익 20조를 200만 명에게 나누면 1,000만 원씩 돌아간다 이런 발언도 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 기조 중에 있는 연금 사회주의 이런 것들도 있고 이런 것들이 기업하는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좀 우려가 되는 발언들입니다. 이 정권이 정말 어떤 사회주의적 경제 신념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닌가? 예. 그런 우려를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예. 어떤 기업가들의 마인드를 충분히 억누를 수 있는 환경이 있다. 그래서 소득을 올리는 것도 정부보다 기업이 더 잘하고 예. 일자리를 만드는 것도 정부보다 기업이 더 잘합니다. 그래서 기업에게 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쏟아줄 수 있도록 정부가 배려를 했으면 알겠습니다. 그 소명이 엄마의 이 소아 당뇨 의료기기 문제는요. 어제 처음 나온 기사는 아니고요. 얼마 전에 이미 기사가 돼서 많이 이제 사람들에게 알려졌고 규제 개혁의 어떤 필요성을 일깨워주는 그런 기사였습니다. 뭐 어제 대통령을 위해서 특별히 다시 나온 첫 기사는 아니었고요. 어쨌든 알겠습니다. 어쨌든 기업들에게 길을 세워주는 정책을 써야 된다. 현 정부의 경제 정책이 현실을 자꾸 외면하고 있다라고 이제 권 대변인께서 얘기하셨는데 우리 신 총장 그 소득주도 성장, 혁신 성장, 그다음에 공정 경제라고 하는 이야기 나온 지 1년 채 넘은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 효과가 그 정책 효과가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정책 효과가 나오기에는 아직 시간을 더 가져야 됩니다. 저는 문 대통령이 또 관료들이 굉장히 조급증에 빠져 있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즉
남북 관계 이 문제를 풀 때요. 주변에서 비판과 조롱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뚝심 있게 밀고 나가서 성과를 내왔지 않습니까? 그 기간이 1년 넘는 기간이 걸렸어요. 근데 소득주도 성장 등의 그 세 바퀴를 가지고 경제를 끌고 나가겠다고 한 얘기를 나온 지가 얼마나 됐다고 해서 이렇게 조급하게 거의 그 혁신성장이라는 외바퀴로 가려고 하는 건 아닌가라고는 의구심을 예.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보기에 지금 한국 경제의 문제점은요. 뭐 심리다 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지표를 보면 저는 한 10년 뒤에 경제학자들이 지금 한국 경제 2018년 경제에서 제일 큰 문제가 뭐냐라고 묻는다면 제조업 가동률이 지난 30년간 꾸준히 떨어졌다라는 점을 지적할 수밖에 없다라고 예. 확신합니다. 산업 정책 없이 예. 규제 개혁만으로 경제가 되살아날 것이라고 하는 생각 이것이야말로 사실 굉장히 퍼퓰리즘적이고 예. 대중요법적인 처방에 불과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문 대통령이 뚝심을 가지고 세 바퀴 경제론 밀어붙이시고요. 오히려 산업정책, 이 떨어지는 제조업 가동률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산업정책에 보다 관심을 기울여야 노동자도 살고 서민도 살고 산업도 함께 사는 길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뚝심을 가지시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오히려. 우리나라가 사실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유는 이제 잘 지적했듯이 제조업 문제가 제일 크죠. 가장 독일이라든지 일본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이 중소제조업, 강소제조업이 너무 취약하기 때문에 특히 또 대기업에 너무 의존적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양쪽의 주장을 좀 다 들었어요. 예, 우리 뭐 김빈 부위원장께서 하신 말씀 많은 거 제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은 다음 주제로 좀 가겠습니다. 등 돌린 자영업자 문 대통령 지지율 61.7% 하락폭 최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리얼미터 여론조사입니다. 61.7%는 2018년 1월 넷째 주 가상화폐와 남북 단일팀 논란 이후에 최저치를 좀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것은 최저임금 인상 문제 그리고 최근 떨어지고 있는 각종 경제 지표 때문이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최저임금 문제와 관련해서는요, 많이 올랐다는 의견이 42%, 대체로 적정하다는 의견이 40%, 비교적 이 팽팽한 상황이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에도 앞서서 이제 혁신성장, 소득주도 성장과 다 맞물려 있는 얘기니까요. 이 얘기를 통해서 좀 또 풀어가죠. 김빈 부위원장님, 예. 지지율이 최저치로 떨어졌어요. 자꾸 여당과 청와대는 잘못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받아들이는 민심이라든지 경제계에서는 우려 섞인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것이 이 지지율 하락에 반영이 된 것인지 그렇게 분석하는 것인지 어떻게 보나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예. 지금 경제가 많이 어렵고 지금 문재인 정부가 1년이 조금 넘는 기간 예. 동안에 이 세 바퀴 혁신성장, 공정경제, 소득주도 성장을 모두 예. 완벽하게 굴렸으면 굉장히 좋았겠지만 예. 그러한 많은 국민들이 주신 많은 기대에 비해서 저희가 나머지 혁신, 규제 혁신이라든지 기업들이 기업을 잘하게 한 것에 대해서 국민들의 큰 기대에 비해서는 거기에 미치지 못한 것은 저희도 잘 알고 있고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열심히 예.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아까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기업이 무엇보다 더 일자리를 잘 만든다라고 권성주 대변인이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저희 알죠. 그런데 몇 가지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먼저 지난번 얼마 전에 그 최저임금으로 인해서 편의점 업주들의 이러한 그 사태가 있었는데 그거의 근본적인 문제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최저임금도 물론 있겠죠. 매출이 매출이 늘어나지 않는 상태에서 고정비가 인건비가 늘어나기 때문에 좀 부담이 있는 것은 사실인데 더 근본적인 문제는 뭐였냐? 그러니까 본사가 있잖아요. 편의점 본사. 예, 그리고 문제는 여러 번 가맹점주. 지적이 됐어요. 예. 그런데 이런 그 기업부에게 이것들을 그냥 맡겨두게 되면 본사는 가맹점을 늘리면 계속 돈을 버는 구조가 되고 기업 업주는 매출이 늘지 않은 상태에서 점점 경쟁 업체들이 많아지니까 예. 매출은 줄어드는데 인건비가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본적인 비즈니스 모델의 문제 예. 자체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리고 그거를 시장에 맡겨버리면 대기업은 예. 점점 더 돈을 벌게 되고 이것들을 운영하게 하는 영세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은 예. 돈을 벌지 못하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이것들의 근본적인 구조를 혁파하는 예. 공정 경제라든지 혁신 성장이 같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럼요. 그것들은 이제 알아두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사회주의 경제라고 비판을 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과한 예. 측면이 있다. 그리고 제조업의 가동률에 대해서도 정부가 이미 많은 측면에서 기업가분들과 이야기를 하고 이것을 혁파하기 위해서 많은 이 제조업 문제는 사실
대한민국의 문제만이 아니라 뭐 일본이라든지 미국의 문제도 같이 엮여 있습니다. 중국의 제조업의 거의 한 70% 가까운 것들을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적인 추세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결해 나가는 노력은 정부가 하고 있으니 그것들에 대해서 믿고 무엇보다 정부가 의지가 있고 실행해야 되는 면은 분명한데요. 지금 여기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뚝심을 갖고 진행해 달라고 하셨으니 국회에서 관련 법안들을 같이 협치를 해서 조속히 통과를 시켜서 좀 더 많은 기업들이 규제도 완화되고 그리고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이 임대차 보호법이라든가 이러한 많은 그들에게 불리한 법안을 빨리 통과시켜서 이것들이 환경을 알겠습니다. 개선해 나가는 노력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수 정권 시절에는 지금의 이 여당이 야당일 때도 국회에서 민생 경제 관련된 법안 통과 안 시켜줘서 상당히 당시에 이 집권 여당 세력이 왜 도대체 국회가 일을 안 하냐고 비판했는데 상황이 바뀌니까 또 똑같이 이제 지금의 야당 탓을 한다라는 느낌을 좀 갖게 됩니다. 그리고요, 국가 규제 혁파 혁신 성장으로 가자라고 하는 것이 그럼 아까 말씀하신 같은 그런 뭐랄까요, 공정 경쟁이라든지 자율 경쟁을 국가가 그냥 그냥 내버려 둔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규제를 하면서도 불구하고 그런 규제는 공정 경쟁과 자율 경쟁을 위해서 최소한의 규제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기업들의 길을 많이 살려줘야 된다. 그런 맥락입니다. 서로가 무슨 말을 하는지 다 아시잖아요. 너무 극단적으로 해석하지 않기를 좀 바랍니다. 지금 제가 우리 신장식 총장님에게 좀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이게 오늘 한겨레 신문 칼럼이에요. 그렇죠? 사설이에요. 문 대통령 지지율 하락에 담긴 민심을 잘 새겨라라고 하는데 최저임금 논란으로 대표는 최근에 경제 상황 탓이 큰 것으로 보인다라고 해서 앞서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 최저임금 논란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과 집권 여당이 최근에 지지율 하락세를 가벼이 볼 일은 아니다. 그동안 지지율이 문 대통령의 개인 역량에 주로 의존했다면 이제는 집권 세력의 실력으로 냉정히 평가받아야 한다. 이렇게 계속 떨어지면은 예측 불허의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뚝심 있게 밀고 나가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최저임금이 왜 논란이 되는지 이 부분을 집권 세력이 좀 잘 살펴라 이런 식의 칼럼 내용입니다. 네, 잘 살펴야 되는데요. 한겨레 신문 칼럼이라서 제가 더 소개를 했고 또 잘 살펴야 되는데 어떤 부분을 살펴야 되냐 하면은요. 사실은 이 최저임금 논란에서 이제 두 가지 부분이 있잖아요. 노동 측에서도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불만이 많죠. 지금 지지율 하락은 그래서 이렇게 하락한 거예요. 노동계 측에 오히려 더 아니 그쪽 측면도 있고 어느 누구도 만족시키지 못했던 거예요. 이번 최저임금 논란에서 소위 중소자영업자들도 그다음에 노동 쪽도 어느 쪽도 만족시키지 못했어요. 왜 그랬느냐? 사실 최저임금 논란에서 노동 측에는 꼼수를 좀 부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취업규칙 변경에서 특례 조항을 만든다든지 하는 식의 꼼수를 부린 측면이 있어요. 갑자기 밥값, 숙박비, 교통비까지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거. 그 월상여금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것은 통상임금과 비교했을 때 일정하게 저는 뭐 같이 논의해볼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중소자영업자들 부분에서는 아까 말씀은 뭐 매출고 막 말씀을 하셨는데 왜 선조치 안 했냐는 거예요. 왜 뒷북 치느냐는 겁니다. 선조치 해놓고 최저임금 꼼수 부리지 않고 묵묵하게 꾸준히 정정당당하게 갔으면 되는데 무능력이거나 무책임이거나 둘 중에 하나로 지금 노동자들에게도 중소자영업자들에게도 비춰지기 때문에 어느 한쪽으로부터 제대로 박수를 받지 못하고 지지율이 하락한다. 저는 정확하게 지금 정부 여당이 이 부분을 짚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뒷북치면서 다른 야당 탓하죠? 선조치 하셨어요. 그 부분은 최저임금 하락에 대한 해석이 제각각이군요. 제가 얘기 다 들었어요. 얘기 다 들었으니까 우리 권 대변인 얘기하세요. 저도 그 말씀 드리고 싶었는데요. 아까 김비인 부위원장님께서 무슨 프랜차이즈 업체의 그 구조 이런 것부터 그 제대로 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게 진짜 문제라고 하셨잖아요. 그거는 여당 쪽에서 얘기하실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총장님께서도 얘기하셨다시피 그게 안 돼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을 이렇게 급격하게 밀어붙여 버리니까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죽어나고 일자리가 없어져 버리고 일에는 모든 게 다 순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거를 밀어붙여 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지지율에도 바로 반영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게 지지율이 조금 떨어졌다고 해서 그렇게 정책을 막 일희일비하면 안 되겠지만 야당에서는 이런 말들도 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문제 너무 때리지 마라. 그러다가 이 정부가 최저임금 문제 정말 안 하면 너네 뭘로 공격할래? 이런 얘기가 있을 만큼 지금 여론은 상당히 싸늘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정말 뚝심 있게 밀어붙이시면 여론은 점점 뚝뚝 떨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른 측면인데요. 소득 주도 성장에 대해서 뭐 지금 토론하는 게 아니니까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면
자영업자의 지지율이 떨어졌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그 산업 구조 전반을 살펴봐야 됩니다. 외국 같은 경우에는 한 7% 내외 정도의 자영업자 비율이 있는데 예. 우리나라는 그거보다 4배 정도 높거든요. 한 25%, 26% 정도 보는데 예. 이 자영업자들에 대한 이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고 최저임금을 모든 지역이나 모든 업종이나 예. 동시에 올려버리니까 자영업자들도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편의점도 있고 예. 뭐 음식점, 도매, 뭐 도소매, 서비스업 이런 분들이 적용을 받아서 일하시는 그러니까 노동자보다 업주가 소득이 줄어들게 되는 이런 구조가 생겨요. 그런데 그것을 무슨 임대료 문제라든가 수수료 프랜차이즈 수수료 문제로다가 해결을 하고 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수치들이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서울 수도권 지역의 임대료 상승률이 뭐 2%에 불과하고 그리고 프랜차이즈의 영업이익이 그렇게 높지 않고 적자를 기록하는 이제 프랜차이즈 예. 대형업체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영업자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현장에 나가 보면 식당이고 어떤 편의점이고 지금 거의 뭐 IMF 때는 한 방에 죽었는데 요새는 서서히 말라 죽는다. 예. 연말을 못 넘길 것 같다는 위기감이 팽배해 있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오늘 공약- 최저임금 문제 가지고 토론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각 당에서 말씀하신 내용을 어느 정도 시청자분들이 다 알고 계신 것 같아요. 그렇죠? 입장 차이도 알고 있고요. 예, 판단은 시청자 목소리를 좀 돌려놓겠습니다. 자,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 국가 배상 책임이 인정이 됐는데 유족들은 미약하다라고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족들이 주장한 국가와 청해진 해운 손배 책임에 대한 법원 판단인데 목포해경 1, 2, 3정장의 업무상 주의 의무 위반 요 하나만 법원이 받아들였고요. 국가 컨트롤 타워 또 구조본부의 대응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는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유가족들은 정부와 청해진 해운의 잘못을 구체적 명시해주길 원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박종희 의원님, 국가의 총체적인 구조 실패는 아니다. 그리고 이것이 많은 사상자를 냈던 인과관계는 아니다. 이게 이제 법원의 판결입니다. 최초의 구조 환경에서의 문제점만 이제 인정을 했어요. 어떻게 해석을 하십니까?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뭐 총체적으로 다 책임들이 있는 것이죠. 예. 사고가 있기 전에 뭐 제도라든가 법령의 정비라든가 뭐 관리 감독 문제도 있을 예. 것이고 또 사고가 났을 때 초동 조치가 어떻게 되고 시스템에 의해서 예. 움직이는 게 되는데 뭐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들이야 더 자세하고 소소한 뭐 대통령이 뭐 7시간 동안 뭐 했느니 제대로 조치를 했느니 왜 그 종합상황센터에는 늦게 나타났느니 뭐 예. 여러 가지 뭐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정도가 이제 법원에서 그 해경 구조대 예. 초동 조치에서 퇴선 명령을 내리지 않고 했던 그거에 딱 특정한 것은 굉장히 법원으로서는 신중한 조치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것을 이제 뭐 목포의 해난 구조 정비 예. 센터라든가 또 뭐 행안부의 무슨 상황실이라든가 이런 걸 다 따지다 보면 다 실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이제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재판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2심에서는 좀 더 상세하고 예. 이 세심한 조치들이 나올 텐데 이것이 지금 유족들에게는 뭐 썩 만족치 못한 예. 판결일 수도 있겠습니다. 뭐 비록 1심 판결이긴 하긴 합니다. 그래서 2심과 또 이제 최종심도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지금 자유한국당의 과거에는 그냥 사고지 이게 왜 대통령 잘못이냐라는 이제 주장을 많이 해왔단 말이에요. 일부가 그런 헛소리를 한 거죠. 일부가 한 거죠. 예. 그러나 오늘 1심 판결을 보면 혹여 그 헛소리라고 말한 그 부분을 그러면 법원이 손을 들어준 건가? 이런 이제 오해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대목이 분명히 근데 이것은 이제 민사 재판이기 때문에 예. 형사 재판이 아니란 말이죠. 예. 그러니까 그런 세세한 것들이 다른 이제 법원들의 판결과 함께 저는 2심에서 조금 취합이 될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박종희 의원께서 워낙 이렇게 합리적인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과거에 그렇게 주장했던 사람들이 그래 맞아 우리 말이 맞았다 이렇게 생각할까요? 신 총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렇게까지 확대 해석한다면 정말 그 반성이 없으신 거고요. 예. 이 재판 결과 판결문을 더 상세히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 알려진 그 판결의 요지들을 봤을 때 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형사 사건에서 엄격하게 형사 책임을 물었던 것과 민사 책임의 범위는 다를 수 있는데 엄격한 형사 책임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했다. 그리고
그 형사 책임의 범위도 이미 이전 정권 하에서 예. 결론이 내렸던 그 형사 책임의 좁은 범위를 민사 책임에서 폭넓게 인정하지 못했다라는 점은 저는 2심에서 이건 분명히 변경의 가능성이 예. 있다라는 게 있고요. 하나는 위자료 산정에서 국민 성금을 많이 받았으니까 예. 위자료 산정을 적게 하겠다라고 하는 판결은 예. 전혀 납득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국민들이 성금 많이 내면 위자료는 마이너스가 되나요? 국가의 책임이 마이너스 되는 거 아니거든요. 국민들의 도와준 마음과 예. 국가의 책임을 돈으로나마 위자하는 부분은 전혀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예. 이 판결은 법리적으로도 전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2심에서 이 부분도 저는 변경될 거라고 보입니다. 예. 예. 논란은 좀 계속 이어갈 것으로 좀 보이네요. 자, 어제도 엄마가 또 울었습니다. 11개월 된 아이 어린이집 교사가 재운다면서 짓눌러 숨지고 4세 아이는 어린이집 차량에 갇혀 사망, 비극이 반복된다라고 해서요. 요즘 무더운 폭염 속에서 안타까운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에서 잠이 들지 않는 아이를 이불로 이렇게 덮은 다음에 위에서 이를 눌렀던 진짜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어린이집 교사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느냐라는 부모의 한탄이 좀 나옵니다. 몸무게 60kg이었던 김 씨는 8kg 정도는 아이를 더 세게 누르려고 다리를 들어 올리기도 했다. 이게 이제 보육교사의 행동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김민부 위원장님, 이런 일들 어린이집에서의 학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CCTV를 다 설치를 의무화하기도 했어요. 지난 정부에서. 예. 그러나 별 효과는 없는 것 같아요. 아, 정말 상상하기도 싫은 끔찍한 예. 일입니다. 먼저 이제 이렇게 사망한 어린이에 대해서 굉장히 애도의 마음을 표하고요. 예. 먼저 여러 가지 문제가 이것도 복합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 보육교사의 이것은 사실 뭐 시스템 문제라기보다는 개인의 예. 이러한 뭐 성품이나 예. 인성에 따라서 이건 굉장히 좀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보고요. 사회적으로 뭐 보육교사의 처우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관리, 예. 그래서 거기서 오는 보육교사들의 스트레스, 그리고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지원금이나 이러한 구조의 문제, CCTV의 장착의 문제가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린이집에서 발생하고 있는 이런 비상식적이고 비극적인 사건, 그리고 또다시 통학 차량에 아이를 그냥 방치해서 아이가 이 뜨거운 무더위 속에서 숨지는 일들. 문제는요, 그것이 이번에 처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반복된다는 것이에요. 이런 비극이 왜 반복이 될까? 특히 이 통학 차량에 아이를 혼자 두고 있는 것과 관련돼서는 관계 법령이 분명히 국회에 있는데 올라와 있는데 2년째 통과가 되지 않고 있다라는 얘기도 나와요. 뭐 운전기사가 전자석을 이렇게 확인한 다음에 시동을 끄도록 그렇게 만드는 장치도 분명히 있는데 이런 모든 것들이 제대로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니까 이 비극이 계속 반복되는 거 아니냐라는 분명한 지적이 있습니다. 도대체 국회에서는 매일 뭐 하는 거예요? 이게 네 분한테 제가 책임을 지을 일은 아닙니다만은 뭐 대표로 나오셨으니까 도대체 국회에서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국회에서도 열심히 일하고 계시겠죠. 저도 무슨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건가요? 입법을 위해서 예. 서로의 어떤 정권을 잡기 위해서 서로 예. 지지고 볶고 열심히 하고 있겠으나 지지고 볶고. 근데 정말 이런 민생에 관련된 정말 우리 국민들이 피부로 예. 느껴지는 정말 급한 것들이 바로바로 해결이 안 된다는 거는 이게 심각한 문제라는 거 참 그게 예. 바뀌지 않는다는 게 너무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고 저도 이제 아이가 겨우 4살밖에 안 돼서 이런 문제가 정말 남일처럼 보이지가 않습니다. 예. 특히 그 자동차에서 그렇게 놔둬버리고 그 아이가 그렇게 고통받다가 이제 하늘나라로 갔는데 이 상상이 납득이 가지 않는 문제잖아요. 예. 가장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도대체 그 아이가 안 왔을 때 왜 담당 선생님은 바로 부모님께 연락을 안 했으며 이 친구가 왜 안 왔는지 어머니한테 확인만 했어도 이런 사고를 막을 수가 그렇죠. 있었던 예. 것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이 이제 강제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정확히 지켜지지가 않는다는 거. 이거는 우리나라에 정말 팽배해 있는 안전불감증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조금 더 이 매뉴얼에 대해서 특히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매뉴얼은 정말 일본을 좀 본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가 일본에 가면 이게 완전히 매뉴얼 사회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나 이게 답답할 만큼 그 매뉴얼을 정확하게 지켜나가는 사회인데 근데 그거를 우리가 이렇게 안전과 생명에 직결되는 부분에서는 우리가 좀 배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야지 이런 엉뚱한 사고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며 우리가 항상 이제 빨리빨리라는 문화가 있잖아요. 예. 네, 그래서 뭔가 이런 법을 만들다거나 어떤 규칙을 만들더라도 이것도 없어지는 것도 빨리빨리 없어져 버리는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정말 철저하게 매뉴얼을 만들고 그리고 지켜나가는 사회가 예. 필요하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이번에 피해 받은 아이들 보면 특히 이제 돌도 안 지난 아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어린이 학대가 일어나는 것들은 대부분 자기들 의사표현이 안 되는 애들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우리나라 사회 전반의 육아에 관련된 환경, 이건 전반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이거 보육 교사들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아이와 관련된 문제는 특히 좀 처벌이라든지 그 법적인 어떤 제재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좀 엄격하게 훨씬 더 강화를 하는 게 좀 필요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예를 들면 뭐 미국 같은 데서는 차량 안에 아이를 혼자 둘 경우에는 그 부모조차도 체포해버리잖아요. 네, 아동학대 그렇습니다. 내지는 등등으로. 살인죄. 그런 게 이제 인식이 돼 있으니 아이를 절대 차 안에 혼자 둬서는 안 된다는 게 미국민들 사이 머릿속에 아예 박혀 있거든요. 인명경시 풍조가 아직 우리 사회에 팽배해 있는 거죠. 그리고 무사안일주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작년인가요? 광주에서 그 아이가 갇혀 있다가 뇌사 상태에 빠진 아직도 못 일어나고 있는데 이 아이를 책임진 학원 원장이나 교사들이 고작 금고 4월밖에 안 받았거든요. 처벌이 너무 약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매뉴얼 강화도 필요하고 소양 교육이라든가 또 이런 아이를 깔고 어떻게 재우려고 했던 것은 제가 볼 때는 정신병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인데 분노 조절 장애군이라든가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한 관리 감독도 제대로 안 돼 있고 그다음에 처벌이 너무 약하다 보니까 웬만하면 그냥 대개 집행유예를 받고 나오거나 혹은 처벌을 받아도 인근 지역에서 다시 또 어린이집을 또 개원할 수 있게 있는 현행 법령의 구멍이 너무 크고 이것이 재판받고 법원에 가면은 또 뭐 원장의 생계 유지 문제를 뭐 볼 수 있다, 합의를 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약하게 처벌하는 것도 사고가 반복되는 그런 요인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것들을 모두 다시 한번 이분께 재정비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을 누가 하느냐? 국회에서 좀. 국회에서 이제 그걸 해야 되는데요. 국회에서는 자기들과 관련된 문제는 굉장히 신속하게 처리합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있는 것들 빨리 처리해요. 근데 이런 것처럼 뭐랄까 좀 보이지 않은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 법령들은 그냥 법안소위나 여기 가서 마냥 낮잠을 자고 있거든요. 여기 계신 분들이 20대 국회 혹시 진출하게 되시면 그러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멧돼지 페미년 3일한 교실 내 여혐 일상적이다라고 하는데요. 지금 여가부 정현백 장관과 이 학생들, 교사들이 간담회를 좀 열었는데 너 메가리와 멧돼지를 합성한 말이다라고 해서 학교에서 페미니스트라고 선언하는 여학생들에게 보이는 남성 학생들의 이 성차별적인 발언들이 아주 수준이 넘었습니다. 여학생들은 얼평, 그러니까 얼굴 평가, 몸평에 시달리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좀 이렇게 다른 조금 이렇게 뭐랄까요? 몸매가 좀 드러나는 교복을 입고 다니는 학생에게는 뭐 나랑 그거 하자 등등의 성관계를 연상시키는 그런 말들도 너무 노골적으로 좀 한다고 합니다. 메갈, 페미, 자박고 뭐 등등의 아주 이상한 얘기도 좀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일베에 맞서려다 똑같이 괴물이 된 워마드라는 한국일보 기사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에 논란이 됐었는데요. 날씨가 더워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날이 너무 덥노 그러다 보니까라는 제목의 글이 왔는데 이 시내버스 안에서 자신 주변에 앉은 남성들의 뒷목이나 옆구리를 향해서 식칼을 겨누는 여러 장의 사진이 첨부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 논란이 됐던 이 낙태 사진 뭐 사실은 이 지금 구글에서 나오는 그냥 낙태와 관련된 이미지 실제가 아니라서 천만다행이긴 합니다만은 이런 사진도 많이 올라와 있죠. 원마드는 한때 가끔은 지금도 사람들을 경악해하는 글과 사진들이 등장하는 일베의 거울상에 불과할까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일베가 이 남성 우월주의라고 한다면 이 원마드는 여성 우월주의로 쌍거울과 같다라는 얘기를 많이들 합니다. 왜 그럴까라고 봤더니요. 공부를 잘해야 스펙이 훌륭해야만 얻을 수 있는 자신감이 아닌 여성이라는 이유만 가지고도 열패감이 아닌 희열을 느낄 수 있는 경험 자체가 워마드의 핵심 정서다라는 해석도 좀 달려 있습니다. 김민 부회장님 맞습니까? 그러니까 워마드가 왜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는가? 그 저변에 깔려 있는 그동안 쭉 우리 사회에 굳건하게 있었던 남성 중심주의, 또 여성에 대한 여러 가지 성차별적인 문제들, 그것을 일깨워주는 그 배경은 우리가 충분히 의미 부여를 하겠습니다만은 이 표현 양식 그리고 식칼까지 이렇게 겨누는 그 극단적인 남성 혐오 이런 것까지 우리가 옹호해 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용인해서는 안 되겠죠. 저는 이러한 지금 이 워마드나 일베 같은 경우에는 남성과 여성을 대립관계로 본다는 게 가장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것을 좀 더 근본적으로 보면 예. 우리가 이제 인성이나 이제 배려나 예. 이러한 그러한 인문학적 소양보다는 뭐 점수라든지 학벌이라든지 지연 그리고 뭐 처음부터 출발점이 날 금수저 흑수저라든지 이러한 경제적인 배경 예. 그런 것들로 나중에는 뭐 성공을 가늠하고 예. 그것들이 커뮤니티를 이루어서 또 뭐 빈부격차가 심화되는 그래서 지금 젊은이들이 더욱더 좀 좌절감과 예. 그러한 것들이 극심해지고 그러면 이 작아진 파이에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상대방은 죽어야 한다. 예. 그러한 감정이 삐뚤어진 표현으로 나타난 것이 바로 예. 뭐 일베나 워마드 같은 것인 것 같아요. 근데 앞으로 이것들을 어떻게 해결해 주냐? 저는 이것도 뭐 경제 문제와 무관하지 않다고 봅니다. 예. 사회 구조적으로 양성을 동등하게 얼마 전에 그 SNS에서 굉장히 이슈화된 영상이 있었는데 북유럽의 아이들에게 테스트를 한 거예요. 예. 예를 들면 똑같은 일을 했는데 여자아이에게는 남자아이가 준 것보다는 훨씬 적은 양의 예. 사탕을 준 겁니다. 근데 이해하지 못한 현상이잖아요. 그렇지만 이것들이 현실 세계에서는 이루어지고 있는 예.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 그러한 좌절감들을 사회가 어떻게 극복해 줄 것이냐에 대해서 예. 좀 더 뭐 예를 들어 사회에 나와서 당황하기 전에 좀 더 뭐 교육이 중고등학교라든지 예. 아니면 조금 더 학업에 이제 부모의 교육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예. 보고요. 이것도 사회 전체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예.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인성교육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사실 이제 집과 학교에서 이제 주로 많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목소리를 많이 하는데 요즘은 워낙 이제 1인 미디어 시대고 다양한 미디어 매체들도 많으니까 미디어 매체들도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기사를 하나 골랐는데 저도 이 드라마 굉장히 재밌게 본 드라마인데 이 장면 제가 봤어요. 봤는데 저도 좀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이제 느꼈던 그런 대목인데 TV 드라마는 아직도 왜 그럴까라고 하는데 한 드라마 김비서가 왜 그럴까라고 나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띵동 한밤중 혼자 사는 여자의 집 초인종이 울렸다. 잠자리에 누웠던 여자는 긴장해서 벌떡 몸을 일으켰다. 누구세요라고 묻자 나야라는 답이 돌아왔다. 익숙한 목소리에 놀란 여자가 재빨리 문을 열었다. 문 앞에는 여자의 직장 상사가 서 있었다. 김비서가 우리 집에 가기 싫다고 해서 내가 김비서 집으로 왔어. 오늘 같이 자자. 두 사람은 이제 연인 관계이긴 합니다만은 그리고요 또 이렇게 강하게 여성을 벽으로 밀어붙여서 스킨십을 하는 장면이 노골적으로 그대로 드러나기도 좀 했죠. 실제 비서들은 이 드라마에 나오는 여주인공처럼 몸에 딱 붙는 펜슬 스커트를 입지도 않고 상사의 넥타이를 고쳐 매주지도 않는다. 여자 비서를 성적 대상화하는 사회적 편견이 고스란히 담긴 듯했다. 이런 얘기도 좀 나와 있습니다. 신장식 총님 네. 봤어요? 이 드라마? 안 보시죠? 전 뭐 직접 보지는 못했고요. 예. 언론을 통해서만 이렇게 예. 접하게 됐는데 보면은 굉장히 이제 밤 시간대에 물론 방영이 되긴 합니다만 낮에 재방송도 여러 네, 번 이제 되기 그렇죠. 때문에 낮에 아이들도 볼 수 있거든요. 굉장히 남성 중심적이고요. 그리고 이 부회장이라고 하는 남자 주인공이 자신의 여비서를 강하게 밀어붙이는 그걸 보고 있는 많은 젊은 청소년들 내지는 혹시 아이들이 보게 된다면 봐서는 안 되는 드라마이긴 합니다만 어떤 그렇습니다. 생각을 가질까? 이렇게 큰 아이들이 나중에 워마드라든지 일베에 들어가서 이상한 글들을 남기는 것은 아닌지. 뭐 저는 충분히 꼭 뭐 이 드라마 한 편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이건 충분히 절대 저는 아니죠. 그럴 수 있다라고 보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남성들한테. 그러니까 이전에는 no means no라는 얘기를 했어요. 예. 싫어 그러면은 더 이상. 근데 요즘은 no means no가 아니라 yes means yes. yes라고 얘기할 때까지는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현재 예. 기준이 되어야 하거든요. 예. 그 기준에서 보자면 이 드라마는 전혀 그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방식으로 아이들에게 가치 판단의 기준을 우리 국민들에게 가치 판단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시대에 뒤떨어진 예. 가치 기준을 제시하는 드라마라고 보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그 연장선에서 또 뭐 다른 측면이긴 합니다만 혐오 같은 경우요. 저는 혐오 표현에 대해서는 그 구조적인 왜 혐오가 나타나는가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를 진단하고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한 축이라면 한편으로는 이런 혐오 표현에 대해서는 헤이트 스피치에 대해서는 굉장히 단호한 법적인 제재와 기준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즉 본인이 선택할 수 없는 것, 즉 행위 책임에 대해서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그것은 표현의 자유의 영역에서 분명히 보장돼야 됩니다. 하지만 본인이 선택할 수 없는 거거든요. 여성이다.
남성이다 또는 뭐 그 성소수자다 이런 거 본인이 선택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그 존재 자체를 비난하는 것은 명백하게 이것은 헤이트 스피치다. 예. 이 부분은 표현의 자유의 영역을 넘어선다라고 하는 법적 제도적 기준을 우리 스스로가 좀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 항상 이제 표현의 자유와 이 공공선이라고 하는 부분을 어느 정도 이렇게 균형을 맞춰서 조정해 나갈지 이건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드라마들이 선풍적인 인기를 갖고 있고 이런 요소들 남성이 여성 또 상사가 부하 여직원을 강하게 밀어붙여 스킨십을 하는 장면이 실시간 시청률이 굉장히 높아요. 예. 이른바 뭐 막장 드라마들이 시청률이 높듯이 이 잘못된 남녀 이 성 인식을 좀 심어주지 않을까 해서 걱정이 되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저도 이 드라마를 보지는 못했지만 이 기사를 통해서 이제 짐작이 되는 것은 저희가 안희정 지사 건 가지고 이런 또 위력에 의한 예.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민적인 관심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뭔가 좀 시청자들이 봤을 때는 오버랩되는 것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관심이 더 유발이 됐을 가능성도 있고. 예. 근데 이러한 어떤 그 선정적인 내용 이런 것들이 드라마를 통해서 아이들이 다 예. 보게 만들어지는 거. 얼마 전에 제가 오랜만에 영화 한 편을 봤는데 마약을 다루는 영화였습니다. 정말 이게 몰입돼서 너무 자극적인 내용들이 예. 막 나왔는데 다 보고 나서 알고 보니까 이게 15세 이상 관람이 가능한 거였습니다. 이런 것들이 점점 이 자극성의 경쟁이 생기는 건 아닌가. 어떻게 이런 것들을 15세가 볼 수가 있지?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 이거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철저하게 좀 낮춰서 우리 아이들의 어떤 정말 이 맑은 정서를 만들어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안희정 전 지사 건은 지금 법적으로요. 이게 위력이냐 아니냐 가지고 이제 공방이 있으니까 이 드라마와 직접 뭐 비교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병준 지금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인터뷰 기사가 오늘 몇 군데 좀 실려 있는데요. 문재인 정부에서는 시장 묶어놓고 돈 쓰는 복지에 집중한다. 앞서 우리가 이제 처음에 그 얘기를 좀 많이 했는데 지금 다시 그 얘기로 좀 돌아간 것 같습니다. 시장과 국가 공동체 세 개의 바퀴가 모두 삐걱거리고 있어 미래로 나아갈 수 있을지 걱정스럽다. 이런 얘기를 좀 있죠. 문재인 대통령이나 친문은 가치적 측면에서 약하다. 노무현 전 대통령처럼 스스로 가치를 쌓아온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까지도 얘기를 좀 했습니다. 중앙일보 인터뷰 기사에서도 이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 어디가 옳고 딴 쪽이 그러다면 그런 말을 쓸 수도 있겠지. 근데 현재 한국 정당 중 멀쩡한 곳이 있나? 선거에서 이긴 정당과 진 정당이 있을 뿐이다. 가치 정당, 정책 정당으로서의 틀을 갖추지 못한 건 여야가 마찬가지다. 이런 얘기 있었고요. 진영 논리, 계파 싸움에 빠지지 않고 정책 경쟁을 하자는 것이 바로 노무현의 꿈이었고 자신은 그것을 계승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경제 문제와 관련해서도 노무현 정부 때도 최저임금을 고려했지만 우리가 감당할 체력이 부족해서 뒤로 돌렸다. 이런 얘기도 좀 하고 있죠. 김빈 부위원장님. 예. 앞서 잠깐 이제 구본무 전 LG그룹 부회장의 얘기도 좀 했죠. 오히려 노무현 정부 때 기업하기 더 좋았다. 돈을 달라는 요구도 없었고 뭘 해보려고 하면은 규제를 바로바로 풀어줬다. 그리고 이 노무현 정부에서는 찬반 양쪽 진영이 치열하게 토론할 수 있는 자리가 열렸는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그런 것이 없다라고 이 김병준 전 지금 이제 비상대책위원장도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노무현 정부의 계승자가 맞나요? 아닌가요? 당연히 맞죠. 당연히 맞나요? 맞고. 예. 그러나 지금 봐야 할 것이 예. 예를 들어 저희가 그림을 그리려도 바탕을 하얗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예. 그리고 바탕이 뭐 파랗냐 빨갛냐에 따라서 예. 다른 색깔을 써야 되는 것이고요. 예. 그러니까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바로 시대가 변했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경제 상황,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의 흐름이 바뀌었고 예. 예전에는 저희 급격한 경제 성장으로 낙수 효과라는 예.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세계 경제가 낙수 효과로 뭐 대기업 중심의 경제 그리고 예. 매출 거기에 따라서 거기에 종사하는 많은 노동자들이 혜택을 보는 그런 낙수 예. 효과 이론을 주장했는데 지금 전 세계에서도 많은 전문가들이 이 낙수 효과는 끝났다. 예. 그것을 주장하면 것은 사실 시대착오적이다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아까도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처럼 저성장 시대 저성장 시대에서는 이미 자본을 획득한 기득권 세력, 예. 그들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산업 구조가 예. 지금의 노동자들에게는 굉장히 불리한 환경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김병준 비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이 이론적으로는 맞죠.
시장 경제에 맡겨서 예. 시장 경제가 알아서 돌아가게 해야 되는데 문재인 정부가 너무 개입을 많이 하려고 한다라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처럼 구조적으로 예. 한쪽에게는 너무나 이익이 크고 한쪽에는 불리한 상황이 왔을 때 정부가 그것들을 구조적으로 조정해주지 않는다면 예. 과연 대한민국이 골고루 더불어 잘 예. 살 수 있는 경제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예. 저희가 같이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그리고 뭐 또 한 가지는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친노 정신을 계승한다고 말씀을 하시는 그 김병준 비대위원장과 어느 정도 대화를 통해서 조금 더 국회도 효율적으로 예. 운영할 수 있게 되는 것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노무현 정부의 계승자가 맞다라고 이제 말씀하셨습니다만 김병준 지금 비대위원장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노 전 대통령이 살아계셨다면 나를 칭찬하셨을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내가 청와대 정책실장을 할 때 민정수석을 했다. 권위적이지 않고 점잖았다. 하지만 노 전 대통령과 정책적 지형에 대한 교감을 갖고 있었다고는 보지 않는다라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직접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얘기를 좀 듣고 이 문제 더 짚어보겠습니다. 초중등 고등학교의 커피 자판기를 전부 법으로서 국가가 설치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입니까? 그런 것에까지 국가가 일일이 들어갈 이유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를 보면 이런 국가주의적인 경향이 곳곳에 들어가 있거든요. 아까 예를 들어서요, 아까 커피 자판기 이야기를 제가 이야기 드렸는데 참여정부 같으면 제가 정책실장으로 있었으면요. 그것이 누가 발의를 했던 대통령께서는 거부권 행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아마 하셨을 겁니다. 박 의원님, 정말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말하는 게 더 맞을까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살아있었다면 자신을 더 지지했을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노무현 정부의 계승자가 아니다. 정책적 지향이 다르다. 맞아요? 저는 그거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노무현 정부 때는 이제 한미 FTA 예. 그 찬성을 해서 이제 준비 작업을 거쳐서 이명박 정부 때 국회 비준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민주당에서 그 한미 FTA를 저지하려고 뭐 회의장을 점거하고 뭐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든 걸 보면 예. 저는 김빈 저 위원장님 말씀에 예. 조금 동의하기가 힘들어요. 예. 또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는 국가 안보에 대한 개념이 있어서 제주의 강정 해군 예. 기지 이것도 이제 노무현 정부 때 시작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노무현 참여정부에서 정책실장을 했던 분으로 예. 지금 현재 경제 돌아가는 부분에 대해서 예. 쭉 소신을 제가 보면 국가 주도 경제라는 부분에 대한 확고한 철학이 있고 예. 지금 자유한국당을 보는 일반 국민들이 머리가 없다. 예. 그리고 생떼를 쓴다. 그리고 뭔가 좀 구닥다리다. 그런데 그것을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이승만 박정희 시대부터 쭉 왔던 그 우파의 그런 가치 개념에 대해서 예. 촌스럽다. 이 시대의 변화에 못 따라간다는 것을 얘기를 해주면서 대안을 제시하는 비판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그 스탠스는 굉장히 맞다 이렇게 예. 보여지고요. 또 특히 이제 노무현 정부 때는 노무현 대통령이 마지막에 뭐 한나라당과 연정도 하겠다는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런데 그런 것들이 지금 노무현 대통령이 살아계셨다면 정책실장으로 있던 김병준이 어떤 정당개혁, 정치개혁을 큰 틀에서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를 할 것이다. 예. 이렇게 봅니다. 권성주 대변인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사실 뭐 김병준 이번 비대위원장께서 뭐 노무현 정신을 계승했다 아니다 뭐 이거에 솔직히 별 관심이 없고요. 예. 네. 그 관심 없어요? 별 이게 오늘 모든 왜냐하면 지금 예. 네, 뭐 제1야당, 예. 제1보수 정당을 정말 혁신시키고 정말 예. 수술대 위에 올라가 있는 정당을 이제 새롭게 만들어내는 임무를 가지고 있는 분인데 이분이 뭐 앞에 정권의 어떤 대통령이 정신을 계승하고 이런 얘기할 여유가 지금 없을 것 같아요. 예. 네, 지금 그동안 이 자유한국당이 선거가 끝나고 나서 사실상 제1야당의 역할의 공백 상태에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정말 여당을 견제를 할 수 있는 메시지도 거의 부재했었고, 그래서 제가 좀 뭐 다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김병준 위원장이 이제 오셨으니 뭐 앞에 어떤 정신 예. 이런 것보다도 정말 이제 다시 한번 제1야당의 건강한 예. 정책 정당으로서 바른 목소리를 좀 내달라. 예. 그 말씀만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김병준은 노무현 가치에 동의한 사람이다. 노무현 정부에 참여했다는 것은 노무현이 추구했던 가치에 동의했다는 것 아니냐. 그건 살아있지 않겠나. 그런 파트너로서 훌륭하다고 봐야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는 김병준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라고 폄하적인 평가가 지배적이긴 합니다만은
또 그렇지 않은 평가도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한 가지만. 짧게 하고 가시겠습니다. 네네. 예. 저는 최근에 이 김병준 비대위원장도 그렇고요. 아까 중앙일보 그 사설도 그렇고요. 사실 굉장히 불편합니다. 예. 언제는요. 몇 년 전만 생각해 보세요. 무슨 문제만 있으면 이게 다 노무현 때문이다라는 이야기를 달고 살았던 분들이세요. 예. 이제 와서는 노무현 정신은 거기에 있지 않다라고 아전 인수가 저는 극에 달해 있다. 이런 식으로 정치에 접근하거나 자기 의견을 피력하는 거요. 국민들도 저처럼 불편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정치하시거나 글 쓰는 거 좀 아니지 않나? 그런 알겠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분명히 일리 있는 지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건 어떻습니까? 드루킹이 총영사 추천했던 도모 변호사 영장이 기각이 됐는데 네. 도모 변호사가 이 정의당의 간판이라고 할 수 있는 노회찬 원내대표에게 불법 정치자금 5천만 원을 줬다라는 설이 나와 있습니다. 네. 이거를 읽는 많은 정의당 당원들도 많이 불편해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혹시나 하는 불안감이 없다라고 하면 거짓말이고요. 예. 하지만 대체로 정의당 당원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노회찬 원내대표에 대해서 믿고 있죠. 그리고 예. 노회찬 원내대표가 원칙적인 답변을 했고 심지어는 어제 미국에서도 그 방문길에서도 예. 원칙적인 답변을 했거든요. 요거 같은 경우는 영장 기각된 사유가 이제 두 가지 사유가 있어요. 기각 예. 사유가 하나는 그 법리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예. 하는데 이건 이제 위계 공직방 즉 증거 조작을 한 것이 예. 굉장히 사안이 중대하냐 증거 조작 사안이 인정되느냐 하는데 예. 인정되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긴급 체포의 필요성이 있었냐, 긴급성이 있었느냐. 예. 그때 이게 뭐 추측해 보건데 심리적 불안 상태에 있었다. 이게 예. 긴급 체포의 이유였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그런 거는 그 현장에서는 예. 자해를 한다거나 또는 뭐 스스로 뭐 이렇게 자살까지 이른다거나 하는 정도일 때 피해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긴급 체포를 하거나 예. 구속 수사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 긴급성이 인정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은 실은 특검에서 오히려 신병을 좀 자기들이 인수하기 위해서 그런 긴급성, 즉 자해나 위해의 우려가 그렇게 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예. 좀 성과를 좀 먼저 눈앞에 두고서 이 일이 벌어졌던 게 아닌가, 영장 청구가 있었던 것은 아닌가, 긴급 체포와 영장 청구가 있었던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건 뭐 법률가로서의 추측이고요. 정의당 입장에서는 빨리 수사 제대로 해라, 정정당당하게 예. 수사에 임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뭐 가정적으로 여쭤보는 것은 굉장히 옳지 못하기 때문에 네. 좀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논란이 되니까요. 지금 네네. 만약에 조금이라도 받은 게 사실이라면 출당 조치까지 할 수 있는 겁니까? 그거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저는 어느 곳에서나 사건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사건을 어떻게 처리하는가를 보면 예. 그 집단의 도덕성과 그 집단의 진실성이 드러난다고 봅니다. 국민들의 눈높이에 걸맞는 방식으로 저희들은 이 사건에 대처하고 대응할 거다. 알겠습니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지금은 있습니다. 뭐 밝혀진 게 없으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 상황까지 우리가 지금 여기서 막 크게 얘기할 네.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서 잠깐 그 김병준 비대위원장 얘기를 하다가 좀 지나쳐 갔는데 어제도 저희가 뭐 많이 다루긴 했습니다. 내사 골프 접대와 관련된 거요. 경찰이 내사하고 있다는 것이 언론에 알려진 것이 경찰에서 정치적 의도를 갖고서는 흘린 건가? 왜 과거에 지방선거 때 김기현 울산시장 관련된 압수수색도 뭐 그런 맥락에서 정치적 의도가 있었다라고 주장하시는 이제 분들이 있는데 그런 의도가 있다라고 보시나요? 정치적 의도, 경찰이 정권에 잘 보이기 위해서, 여당에 잘 보이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내사 사실을 흘렸다고 보시나요?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예. 이게 이제 3월에 국민권익위원회에 예. 제보가 됐던 사안을 예. 흘렸는데 이 프로암 대회라는 게 뭐 그렇게 크게 사례가 가는 게 아니거든요. 예. 프로암 대회가 1년에 한 30차례 정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럼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이 거의 뭐 700명 정도 될 텐데 왜 유독 김병준에 대한 것만 하느냐. 예. 이게 문제고요. 그리고 비대위원장 임명하자마자 바로 나왔단 말이죠. 예. 그 타이밍이 너무 의심나지 절묘하다. 않습니까? 예. 네. 그래서 저는 그 문제도 그렇고 본인 얘기로는 한 5, 60만 원 정도 골프 예. 그린피, 선물, 숙박비 뭐 다 포함해서 하는데 예. 경찰에서도 이거는 뭐 처벌할 가치가 없는 사건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근데 그것이 이제 제일 야당의 한 달 동안 예. 이 혼란을 수습할 비대위원장이 선출되자마자 나왔다는 것은 그
제1야당이 재건 노력을 좀 재를 뿌리는 행위다. 예.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런 프로암 대회야 프로 아마추어 간의 대회인데요. 그 이전에 이 프로암 대회가 그럼 어떤 돈으로 이루어졌느냐, 그리고 예. 프로암 대회가 누구와 참여를 하느냐에 대해서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프로암 대회는 프로랑 아마추어의 대회잖아요. 그러면은 프로들은 어떻게 보면 서비스를 하러 가는 거죠. 레슨도 해주고 같이 이제 아마추어의 실력 향상을 위해서 조금 어떻게 보면 서비스를 해주는 거라고 할 수 하고요. 있는데요. 예, 다음 날 대회 시작되는 축하하기 위한 대회에 행사입니다. 예, 그렇게 하기도 홍보하고. 하고요. 예, 그렇게 하기도 하고요. 그러면 그 프로암 대회가 누구의 돈으로 이루어졌냐? 바로 강원랜드의 후원으로 이루어진 거잖아요. 예. 하이온 리조트 KLPGA 경기인데, 그러면은 그 축하하기 위한 거에서 아마추어들이 어떤 분들이 초대를 받느냐? 주로 예. 그 보면은 강원랜드에 골프 레저과가 있어요. 그럼 골프 레저 영업과에서 강원랜드의 VIP 고객들을 주로 초청을 해서 프로암 대회를 초청을 하게 되는데, 예. 그런 김병준 비대위원장께서 그럼 어떤 자격으로 그 자리에 갔느냐가 VIP 문제라고 고객인가? 생각을 합니다. 그럼 VIP 고객이냐? 예. 근데 그러할 가능성은 좀 떨어진다고 보거든요. 예. 공직을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럼 저 같으면은 그 프로암 대회가 비록 만약에 금액이 적었을 수 있더라도 예. 강원랜드에서 수많은 국민의 세금으로 후원을 했고, 그렇게 벌어진 수많은 VIP 고객들과 예. 함께 벌어진 것이라면 전 애초부터 가지 않는 게 바람직할 거다. 그런 알겠습니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뭐 이것도 조금은 더 이제 조사 결과를 좀 봐야 되니까요. 그때 가서 다시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정치권 소식 하나만 더 짚죠. 김무성 전 대표의 이 사돈 쪽에서 여러 가지 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무성 전 대표의 딸과 관련된 얘기인데, 일을 하지 않았는데도 월급을 챙겨갔다라는 의혹이 좀 있었죠. 박진아 아나운서 얘기 좀 듣고 오겠습니다. 자유한국당 김무성 의원의 딸이 허위 취업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김무성 의원의 첫째 딸 김 씨가 자신의 시아버지 회사에 허위로 취업해서 수년간 억대에 달하는 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건데요. 김 씨는 자신의 시아버지가 소유한 부산의 한 조선 기자재 업체 N사의 자회사에서 사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름만 올렸을 뿐 출근 없이 매달 300여만 원의 월급을 받았다는데요. 지난 5년간 이렇게 수령한 액수만 3억 9천여만 원에 이릅니다. 김 씨는 지난 2012년부터 2년 동안 중국에서 지내면서 중국 법인과 한국 법인으로부터 동시에 월급을 받았다가 국세청에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보도가 전해지자 김 의원 측 관계자는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밝혔는데요. 딸의 시댁에서 일어난 일이라 따로 답변 드릴 게 없다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의 자녀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른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닌데요. 지난 2013년 김무성 의원 둘째 딸은 수원대학교 교수 특혜 채용 논란을 겪었습니다. 당시 김 의원과 둘째 딸은 억울하다며 의혹을 제기한 시민단체를 고소했는데요. 이후 2014년 11월 검찰은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하지만 학교에 부담 주기 싫다며 둘째 딸은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자, 논란이 되고 있는 돈스코 2호, 진짜 보물선인가 아니면 고물선인가라고 했는데, 신일그룹이 발견했다고 주장했는데 해양과기원은 과거에 자신들도 발견을 했다. 이번에 처음 발견된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가 좀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금괴가 실려 있느냐 가지고도 논란이 좀 있습니다. 보물선 관련주 연일 널뛰기를 한다. 하루 새 주가가 20% 떨어졌다라고 하는데, 박 의원님. 네. 이해가 안 돼요. 아직도 이렇게 보물선의 존재를 믿는 분들이 많네요. 많이 있습니다. 아니라고 이 밝혀졌잖아요. 평생을 보물선뿐만 아니고 예. 태평양 전쟁 때 일본군이 묻어놓고 간 금괴가 있다. 해서 평생을 쫓아다니면서 가산을 탕진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예. 이석환 같은 경우에는 그 현재까지 나타난 피해액만 650억 원. 예. 뭐냐면 이게 이제 돈스코이 그 150조의 금괴가 있다. 그 퍼뜨리고 100만 원만 비트코인을 구입하면 1억 원을 준다. 이제 이렇게 해서 사람들을 이제 모으고 있는데요. 예. 이게 이제 150톤이라는 건데, 예. 150조라는 건데, 150조면은 이게 금괴로 따지면 220톤이거든요. 예. 2010년, 2018년, 그러니까 그 당시 이 수장될 때의 가치가 아니고, 예. 올해 우리나라의 금 보유량이 14.4톤입니다. 지금 여기 220톤이 있는데, 우리나라 말이 안 금괴 한 되네요. 8배가 있는 거죠. 예. 그리고 러시아 올해 금 보유량이 688톤이에요. 근데 이 배가 왜 가라앉았냐면 석탄과 이게 여러 가지가 떨어져서
침몰시키기 위해서 예. 울릉도 근해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선원들은 다 탈출했어요. 그 사람 선원들이 이 금괴를 놔두고 나왔겠습니까? 예. 이것만 봐도 이것은 미스테리가 아니고 이 굉장히 사기다. 사기성이 농후한 예. 그리고 제일제강이라고 이 신일그룹의 주가 이게 예. 널뛰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피해자들은 더 많다고 봅니다. 예. 정말 이 허황된 꿈을 쫓아서 사는 분들이 좀 있군요. 투자는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자, 평창 동계올림픽 피겨 아이스 댄싱 팀이었던 민유라와 갬린조가 결별했습니다. 서로 내탁 공방을 하고 있는데요. 관련된 영상 잠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완벽한 연기는 아니었지만 우리 같이 여기 올림픽까지 와서 아리랑을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요. 너무 기분이 좋네요. I mean, it wasn't like a perfect skate, but I was glad that we could, portray the story and the emotion, and the crowd loved it, and I loved the crowd. So. 끝나서 좀 슬프네요. 다시 들어가서 다시 하고 싶어요, 사실은. 오늘은 진짜 긴장 없이 그냥 너무 마음 편하게 연기를 할 수가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팬들이 너무 많이 응원을 해주셔서 정말 편하게 할 수 있었어요, 오늘. 김연아 선수도 보고 있어서 너무 좋네요. 진짜 올 줄 몰라서. 예, 환상적인 연기로 많은 감동을 줬던 이 민유라 갬린조. 후원금 문제도 좀 의혹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권순희 대변인 안타깝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이런 거 네. 논평 좀 하시죠. 안타깝다고. 워낙 큰 일들이 빵빵 터지고 있어가지고 예. 네, 논평을 쓰고 싶어도 뭐 생략을 했는데 예. 그 올림픽 때 정말 아름다운 모습을 많이들 기억을 하고 계실 거예요. 특히 예. 한 분은 이제 기화하신 선수로 알고 있는데 예. 지금 아직까지 썰이지만 어쨌거나 저 문제도 결국 돈 문제가 예. 관계돼 있다는 게 상당히 안타깝고 아직까지는 설이기 때문에 잘 봉합을 해주셔서 예. 뭐 다음 올림픽에도 베이징 동계올림픽에도 나갈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하니까 다시 한번 다시 뭐 아리랑이 됐든 뭐가 됐든 예.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모습을 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봉합이 예.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9월쯤 이르면 8월쯤에 남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수도 있다라는 중요한 기사도 좀 있었는데 오늘 시간이 없어서 저희들이 다루질 못하네요. 자, 여기서 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유한국당 김무성 의원의 딸이 허위 취업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김무성 의원의 첫째 딸 김 씨가 자신의 시아버지 회사에 허위로 취업해서 수년간 억대에 달하는 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건데요. 김 씨는 자신의 시아버지가 소유한 부산의 한 조선 기자재 업체 N사의 자회사에서 사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름만 올렸을 뿐 출근 없이 매달 300여만 원의 월급을 받았다는데요. 지난 5년간 이렇게 수령한 액수만 3억 9천여만 원에 이릅니다. 김 씨는 지난 2012년부터 2년 동안 중국에서 지내면서 중국 법인과 한국 법인으로부터 동시에 월급을 받았다가 국세청에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보도가 전해지자 김 의원 측 관계자는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밝혔는데요. 딸의 시댁에서 일어난 일이라 따로 답변 드릴 게 없다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의 자녀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른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닌데요. 지난 2013년 김무성 의원 둘째 딸은 수원대학교 교수 특혜 채용 논란을 겪었습니다. 당시 김 의원과 둘째 딸은 억울하다며 의혹을 제기한 시민단체를 고소했는데요. 이후 2014년 11월 검찰은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하지만 학교에 부담 주기 싫다며 둘째 딸은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